마음 쉼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는 마음의 상처만큼 깊은 고통이 또 있을까요? 특히 그 상처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까지 파고들 때 말입니다.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제 다리뼈뿐만 아니라 심장과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가장 칠흑 같던 절망의 순간, 4살배기 딸아이의 맑은 눈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분노처럼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왼쪽 종아리에서 시작된 고통이 머리끝까지 퍼져나가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것을 바닥에 웅크린 채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보이는 것은 오직 제 바로 앞에 멈춰선 남편 민준의 번쩍이는 구두뿐이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거칠게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잘생긴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아직도 대들어?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면서 돈만 달라고 손 벌리는 주제에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만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줘. 내가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기생충. 저는 딸 유나를 낳은 후 가정에 전념해달라는 그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신 전세금과 제 모든 예금도 그의 창업 자금으로 전부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의 눈에 저는 그저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여보. 마지막 남은 돈은 지난달에 다 줬잖아요. 거짓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제 머리를 쥔 그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갔습니다.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 남겨줬잖아. 그거 팔아서 돈 숨겨놨지? 당장 풀어. 그 아파트는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전 그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을 때 이미 그 집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걸 벌써 잊은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이 제 모든 정신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다리는 끔찍한 고통 외에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절망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놓았고 제 머리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파야 그 잔머리 굴리는 버릇을 고치지. 그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소파로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180도 돌변의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오빠 전화 받았어. 응, 지금 일 처리 거의 다 끝났어. 금방 자기랑 우리 아들한테 갈게. 응, 우리 아들이랑 자기 너무 보고 싶다. 아들이라고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겠죠. 그는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아들 말인가요? 머릿속이 아찔해지며 육체적 고통은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정신적 충격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딸아이의 침실 문틈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제 딸 유나, 아이는 언제부터 거기에 서 있었을까요? 아이는 문 뒤에 숨어 커다랗고 까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작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전부 목격한 것입니다. 민준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아이를 노려봤습니다. 뭘 울어? 뚝 그치고 방에 들어가 문 닫아. 유나가 깜짝 놀라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아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치 영리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절망 속에서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통을 억누르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은 뒤 소파 옆 탁자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몰래 가리켰습니다. 제 눈빛은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가 과연 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유나는 제 생각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깜박이더니 저만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창가로 돌아서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을 이용해 유나는 작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맨발로 소파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뒤돌아보지 않기만을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탁자 근처까지 다가가서는 일부러 발이 걸린 척하야 소리를 내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제 휴대폰을 쳤고 휴대폰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습니다. 칠칠 맞게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는 기어가서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다시 올려놓는 대신 아이는 휴대폰을 품에 안고 민준의 시야에서 벗어난 탁자 밑으로 재빨리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화면 위를 떨면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제가 가르쳐뒀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아이는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목록을 훑다가 제가 사랑하는 외할아버지라고 저장해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딸아이의 떨리고 끊어지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을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긴장된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거의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이상하리만치 선명했습니다. 유나야, 착하다. 할아버지한테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과연 이 미스터리한 외할아버지는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저와 제 딸을 제때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 대해 곧 밝혀질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어질 흥미진진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마음 쉼터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의 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외할아버지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는 마치 즉효성 안정제처럼 극심한 공포에 빠진 저를 단숨에 끌어내 주었습니다. 비록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딸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떨리지만 한결 또렷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저는 민준이 구해온 이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의 주소를 힘겹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에게 지상 지옥과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알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희 둘은 방 안에 가만히 있거라. 문을 단단히 잠그고 내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할아버지가 곧 가마
전화가 끊기고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유나가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이 곧 끝날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과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아이와 제 얼굴의 눈물 자국을 급히 닦아냈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실지,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그를 믿었습니다. 시간은 숨막히게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딸을 꼭 껴안은 채 바깥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는 잦아들고 양철 지붕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약 20분 후 골목 어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오토바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고급 세단의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문이 단호하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힘차고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저희가 사는 반지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민준의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위엄있고 압도적인 기세가 느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소란이야? 누구 찾아요? 집주인 아주머니의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끊기고 대신 놀라움에 찬 어머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궁금증에 문틈으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 앞에 서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영화 속 경호원처럼 냉철한 표정의 거구의 남자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에 제 외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제 기억 속의 인자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끝이 은으로 장식된 흑단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두 눈은 다른 사람이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만큼 날카롭고 위험 있는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서연이 방이 어디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에 억척스러운 집주인조차 떨면서 제 방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내자 경호원 2명이 즉시 제 방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할애비다. 문 열어라.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황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외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떨리는 제 등을 따뜻한 손으로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할애비가 여기 있지 않니? 아무도 너희 모녀를 해치지 못할 게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민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내연녀와의 통화를 마치고 자상한 남편 연기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가로막은 고급 세단들과 문 앞에 선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을 본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오토바이를 세우고 달려오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 누구야? 외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저를 본 순간 그의 당황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 이 늙은이는 누구야? 그는 제 외할아버지를 향해 무례하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의 눈이 민준을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그 시선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 사위 민준 군인가? 그렇다면요?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 민준은 아직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네가 방금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는 제 퉁퉁 부은 다리를 흘끗 내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경호원 한 명이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을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뭐? 가정폭력.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민주는 당황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바로 내 손녀 몸에 난 상처다.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증손녀의 구조 요청 전화도 있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다가 제 등 뒤에 숨어있는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어린 딸이 모든 것을 망쳐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게 경호원 2명이 다가가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건 와. 서연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 남편을 죽일 셈이야? 그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한 톨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경멸과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른 경호원에게 눈짓하자 그가 즉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자가 밀린 월세와 소란에 대한 보상금으로 충분할 겁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하죠. 아시겠습니까? 집주인 아주머니는 돈 봉투를 보고 눈을 빛내며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일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다시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얘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는 유나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절대적인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경호원 한 명은 걷기 힘들어하는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고급 세단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이미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치의다. 내 상처를 응급 처치해 줄게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허름한 반지하 동네와 폭력적인 남편이 연행되는 모습을 뒤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진실뿐만 아니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가족과 기댈 곳을 되찾았습니다. 고급 세단은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만원 버스나 민준의 낡은 오토바이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차 안에서 주치의는 제 다리에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고 심한 타박상이니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공포에 질렸다가 외할아버지의 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다시 저려왔습니다. 만약 유나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우리 모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제 딸이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희미한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제가 갓 태어났을 때 고아원에서 저를 입양한 마음씨 좋은 공무원 부부의 손에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늘 사랑이 넘쳤습니다. 양아버지 박 선생님은 건설회사의 엔지니어셨고 말수는 적었지만 아내와 딸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양어머니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하게 저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친부모처럼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가끔 특별한 한 남자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부모님이 늘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분, 바로 지금의 제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시 김진태 회장님은 양아버지가 다니시던 건설 그룹의 총수이자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저는 명절마다 할아버지가 선물을 잔뜩 들고 저희 집에 들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께는 자식이 없었고 아내분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무척 예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 녀석 참 총명하고 영리하게 생겼구나. 커서 틀림없이 큰 인물이 될 게다. 저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비 전부를 지원해 주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양부모님은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년일 때 비극이 닥쳤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지방 출장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바로 김 회장님께서 부모님의 장례 절차를 모두 맡아주시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 이 할애비가 있지 않니? 이제부터 날 친할아버지처럼 여기려무나. 그 후 할아버지는 저를 그룹의 자회사에 취직시켜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급여. 제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슬픔도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업부 신입사원이었고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가 좋았고 늘 진취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기댈 어깨가 필요했던 저는 그의 진실함과 의지에 금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처음 민준을 김 회장님께 소개해드렸을 때 저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눈빛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조용히 민준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저를 따로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청년, 영리해 보이긴 하나 눈빛이 정직하지 않구나. 내 연애사에 내가 간섭할 권리는 없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람 속은 알기 어려운 법이야. 당시 사랑에 눈이 멀었던 저는 할아버지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의심이 많으시다고. 민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조금 위축되어 그런 것일 거라고 변명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한숨을 쉬실 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그로부터 1년 후에 열렸습니다. 김 회장님은 저에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적지 않은 예금을 결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모아두신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후 민주는 처가에 기댄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며 독립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망해 보이는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모든 예금과 할아버지가 주신 아파트를 판 돈까지 그의 사업 자금으로 내주었습니다. 유나를 낳은 후 민주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자신이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의 말을 따랐고 그것이 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의 사업은 결코 순탄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돈이 없었고 그저 그를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차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다툼이 잦아졌고 이내 손찌검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했을 때만 그랬지만 곧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저에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김 회장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걱정하실까봐, 저의 선택에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모든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계를 넘어버린 오늘 밤까지 말입니다. 차는 평창동의 넓은 정원이 있는 고풍스러운 대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이곳은 김 회장님께서 은퇴 후 살고 계신 곳으로 제가 몇 번 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집의 고요하고 장엄한 분위기가 제게 이상한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모녀를 2층의 넓은 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여긴 내 양어머니가 쓰시던 방이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너희 모녀의 집이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계신 양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몇 년 만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폭력과 욕설에 대한 악몽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바닥에 따뜻한 빛을 들이울 때 잠에서 깼습니다. 다리의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또렷했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마 두려움 속에서 보낸 긴 시간 끝에 정말 깊은 잠을 잤을 겁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커다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너무나 초췌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으며 뺨에는 어젯밤 민준에게 맞은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눈빛 깊은 곳에서 분노와 결의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변해야 했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집안일을 돕는 분이 준비해 주신 깨끗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푸짐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그 옆에는 안경을 쓴 지적인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외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인자한 미소가 다시 할아버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어났느냐, 아가. 이리 와서 아침 먹어라. 이쪽은 최 변호사다. 내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고문 변호사지. 저는 최 변호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역시 일어서서 정중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곳에서 벗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식사 시간 동안 분위기는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최 변호사는 제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 유나의 교육 문제, 그리고 제 기분 전환을 위한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함께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책장에는 오래된 책과 새 책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장엄하고 지적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서연아, 외할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김민준 씨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두 분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즉시 동결하는 것입니다. 공동 재산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에게 더 이상 공동 재산 같은 건 없어요. 제가 가진 돈은 전부 그 사람 사업 자금으로 들어갔는걸요. 최 변호사가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아직 부부이며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서연 씨가 그에게 건넨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파렴치한 놈이 단순히 사업에 실패했을 리가 없어. 분명 뒤에 무언가 있다. 최 변호사, 지난 3년간 그놈의 모든 금융활동을 샅샅이 조사해주게.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고. 네, 회장님.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이미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이상한 점은 그가 전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고급 카페에서 한 여성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가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한 여자와 매우 가깝게 앉아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그 집에서 나온 후 그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사람이 그가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계획이 틀어졌어. 그 여자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획, 그 여자. 그는 분명 저와 제 딸, 그리고 외할아버지를 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의 모든 일은 단순히 민준의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갈수록 모든 것이 복잡하고 두려워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연 씨.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그를 가정폭력죄로 고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양육권을 확실하게 가져오고 그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가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과 그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할아버지가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서연아, 이게 너에게 무척 힘든 일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넌 강해져야 해. 이건 내 싸움이다.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끝내고 싶으냐? 아니면 끝까지 가서 그놈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네가 겪은 세월에 대한 정의를 되찾고 싶으냐? 저는 외할아버지와 최 변호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 안에 분노와 결의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딸까지 잃을 수는 없었고 제 인생을 짓밟은 자가 법망 밖에서 편히 살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외할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손녀딸.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외할아버지, 최 변호사와 함께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계별로 상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동적인 피해자였던 저는 이제 계획의 일부, 앞으로 벌어질 법적, 심리적 전쟁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앞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등 뒤에는 차가운 고독의 벽이 아닌 저를 보호하고 지원할 준비가 된 거대한 제국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개인적인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외할아버지와 최 변호사가 세운 계획에 집중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은 우리의 작전 본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최 변호사가 찾아와 새로운 정보를 보고하고 함께 분석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저는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법률 용어와 금융 용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가 가져다주는 자료들을 탐독하며 제가 맞서 싸워야 할 전쟁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직접 조사에 참여하시지는 않았지만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의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하여 지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침착함과 지혜는 저에게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최 변호사는 저를 대신해 법원에 저와 민준의 공동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긴급 동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자산에 대한 모든 매매 및 양도 거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민준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은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조치는 민준을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저를 달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왜 계좌를 동결시켜? 지금 프로젝트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데 이러면 나더러 죽으라는 거야. 제가 답장하지 않자 그는 협박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잘났어, 정말. 그 늙은이가 뒤에 있다고 몰아도 된 것 같아? 내가 경고하는데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마. 그때는 너랑 내 딸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 문자들은 저를 두렵게 하기는커녕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그것들은 그의 폭력적이고 비열한 본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최 변호사의 팀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초기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외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커다란 원목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첫 번째 단서를 잡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서연 씨가 김민준 씨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입니다. 총액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저는 종이 위에 빽빽하게 찍힌 숫자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5억 원. 그것은 제 모든 예금이자 양부모님의 유품이었던 아파트를 판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대가로 쓰디쓴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최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돈은 김민준 씨의 계좌로 들어간 후 그가 말했던 건설 투자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계좌를 통해 돈 세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단 하나의 계좌로 모였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서에 있는 한 이름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계좌의 소유주는 주식회사 골든퓨처라는 회사입니다. 골든퓨처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당연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약 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김민준 씨가 창업 이야기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법적 대표는 김민준 씨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 항목을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고아라. 고아라가 누군가. 외할아버지께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날 카페에서 김민준 씨를 만났던 여자입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하며 더 선명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의 여자가 민준의 곁에서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창업 프로젝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골든퓨처는 제 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한 유령회사, 위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 돈으로 내연녀에게 회사를 차려주고 그들을 위한 황금빛 미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미래를 말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배신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회사 주소는 어디죠?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는 강남의 A급 오피스 빌딩이지만 저희 사람이 가보니 가상 오피스일 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아라라는 여자가 사는 아파트 주소는 알아냈습니다. 서초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외할아버지께서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최 변호사, 고아라라는 여자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주게. 과거 인물관계까지 모든 걸 알고 싶네. 그리고 민준 그놈의 동태도 계속 감시하고. 내 생각엔 이게 단순히 불륜과 사기에서 그칠 일이 아닌 것 같아. 네, 회장님.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고아라처럼 젊은 여자가 어떻게 민준과 함께 이렇게 치밀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민준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생각해낼 만큼 영리했을까요? 미스터리한 그림의 조각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큰 의문과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더 깊은 음모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제 자신의 운명도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유나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모든 폭풍우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아이는 그저 왜 아빠를 만날 수 없는지, 왜 엄마가 항상 슬퍼 보이는지를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가 아주 먼 곳으로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동안 최 변호사의 팀과 외할아버지께서 고용한 탐정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부지런한 꿀벌처럼 함정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실이라는 꿀을 한 방울 한 방울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제 사무실로 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발견이 있는데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유나를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고 도심에 있는 최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초고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해 화려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이 도시가 아무리 화려해도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몇 개의 서류철과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최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고아라 씨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와 김민준 씨가 최근에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민준과 고아라가 제주도 해변에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를 보니 거의 3년 전 제가 양부모님의 유품인 아파트를 팔아 민준의 심장 수술비를 대준 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장 수술이라는 것도
제게 남은 마지막 큰돈을 뜯어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 하나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으로 그는 내연녀와 여행을 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커다란 돌에 짓눌린 듯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음 사진들로 넘겼습니다. 그것들은 지난 2년간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저와 제 딸의 것이었어야 할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통통한 남자아이에게 다정하게 이유식을 떠먹여주는 모습. 민준이 고급 아파트에서 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 민준이 고아라.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 새 식구의 모습. 보기만 해도 가슴이 저미는 완벽하게 행복한 그림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죠? 제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김민준 씨와 고아라 씨의 아들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천우, 올해 2살이 넘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서연 씨를 속이고 이중 가정을 꾸려왔던 겁니다. 천우,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심지어 사생아의 이름마저 우리 딸 유나와 비슷하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의 잔인함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조했던 성실한 사업가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의 아빠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끼고 빌려서 그에게 보냈던 돈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그의 다른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젖소로 만들었습니다. 이 진실은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제 인격과 사랑에 대한 모독이자 짓밟음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나약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철저하게 기만당한 제 청춘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 최 변호사가 제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 증거는 결정타입니다. 그가 혼외자를 낳고 의도적으로 숨겨온 이상, 우리는 그가 혼인 및 가족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과 유나의 양육권 문제에서 반드시 서연 씨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양육권만 잃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사기 및 횡령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길 바랍니다. 그와 그 여자 2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해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계획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는 다른 서류처를 넘겼습니다. 그들의 골든 퓨처는 돈 세탁을 위한 유령 회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적인 사업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탈세와 사기 거래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법의 그물은 이미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도시는 이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향한 마지막 남은 애정과 미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오직 자신과 딸의 미래를 위해 정의를 되찾으려는 한 엄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저는 결코 질 수 없었습니다. 저와 제 팀이 민준과 그의 내연녀를 둘러싼 법의 그물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조여가고 있는 동안 그들은 다가올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어쩌면 과도한 자신감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은행 계좌가 동결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민주는 상황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오해받은 비련의 남편 연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에 약한 저 같은 여자를 무너뜨리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그것은 바로 그의 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유나와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가사도우미가 허둥지둥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웬 할머니 한 분이 문 밖에서 아가씨의 시어머니라며 소란을 피우고 계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그분을 뵌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결혼식 이후 그분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신 게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순박한 시골 분이셨지만 깐깐하고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눈에는 민준이 항상 최고였고 아들의 모든 잘못은 용서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분이 오신 것은 분명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으로 모시세요.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유나를 안아 올려 부모와 함께 방에서 놀고 있으라고 이른 뒤 혼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스스로 그분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는 달려왔지만 때리거나 꾸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얘야, 서연아. 네가 어쩌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니? 우리 민준이를 죽일 셈이야. 저는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이 연극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주변의 가사도우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신지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제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우리 민준이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나도 안 일어나. 그 애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다. 걔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그녀는 애절한 목소리로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저에게 버림받은 후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며 사업은 망하기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함이었지만 너무 큰 압박감에 순간적으로 화를 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걔가 널 때린 건 잘못했지. 내가 변명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널 때리고 나서 걔도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단다.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네가 아내인데 어떻게 남편을 막다른 길로 몰 수가 있니? 계좌를 동결하고 법원에 고소하고 넌 걔가 감옥에 가길 바라는 거지? 걔가 감옥에 가면 우리 유나는 누가 키우고 그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니? 그녀의 말 한마디는 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부부간의 정, 아이의 미래. 그녀는 민준을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엾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저 역시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저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에서 다리를 빼내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연극은 저한테 통하지 않으니까요. 박 여사는 흠칫하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놀라움과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어머님 아드님께 가서 전하세요.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다면 법원에 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자백하라고요. 만약 계속 연극을 하겠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요. 박 여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불효막심하고 독사 같은 년.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게 평생의 한이다. 네가 돈 있고 빽 있다고 우리 집안을 짓밟아. 내가 경고하는데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녀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저속하고 악랄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값싼 막장 드라마를 보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봐요. 제가 집사를 불렀습니다. 손님 배웅해드리세요. 경호원 2명이 즉시 다가와 박 여사를 밖으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두거구의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나쁜 년.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그녀의 고함 소리가 문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연극은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 저는 한 가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은 그들의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비열한 수단까지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감성파리 연극 뒤에는 더욱 악랄한 공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맞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법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와 명예를 건 전쟁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연극이 실패로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기다렸다가 막아내는 방식은 저를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과 세상 앞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나약한 아내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황남그룹의 부회장, 권위 있고 자신감 넘치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성 김서연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민준과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 자신을 되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말입니다. 저는 외모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수수하고 무채색의 실내복만 입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서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 팀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늘하늘한 실크 드레스부터 정교하게 재단된 오피스 정장,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까지 하나씩 입어보았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을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늘 아무렇게나 묶고 다니던 긴 머리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우아하고 볼륨감 있는 웨이브로 변신했고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애쉬 브라운 컬러로 염색되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은 제 얼굴을 세심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짙은 화장 대신 제 지친 기색을 가리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살려 날카롭고 권위 있는 인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거의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원래 되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렬하고 눈부시게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면이 아닌 제 생각과 행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에 그저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재무 보고서를 읽었으며 각 자회사의 경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대학 시절의 지식이 되살아나 제 쓰라린 인생 경험과 결합하여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더 깊고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제 의견과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외할아버지를 오랫동안 모셔온 나이든 임원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저를 그저 총애받는 손녀딸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숫자와 논리적인 분석, 날카로운 주장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저를 다른 눈으로, 진정한 존중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저의 변화를 지켜보셨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하셨고
저는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학교보다도 그곳이 널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줄 게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모든 협상과 업무상의 도전은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 법, 단호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자신감은 더 이상 외할아버지의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대중 앞에서 연설할 때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저의 변화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회적 관계를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파티와 자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총명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기업가. 언론은 저를 더 이상 떠들썩한 이혼 소송의 피해자가 아닌 황남제국의 귀환한 공주, 비즈니스계에 떠오르는 새로운 별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제 모습이 분명 민준의 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버리고 무시했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가 후회하기를 바랐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이 변화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이 한심한 남자 하나 때문에 망가질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삶, 더 빛나는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었고, 저는 제 손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배신의 불길 속에서 타버렸던 불사조, 이제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하게 말입니다. 제가 그룹에 정식으로 발을 들인 지 거의 한 달이 지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과 회의, 출장으로 바빴습니다. 그 바쁨은 제 상처를 잊고 미래에 집중하게 하는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황남그룹 부회장으로서의 제 모습은 언론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들이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어떤 소란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겁을 먹고 포기한 걸까? 어찌되었든 저는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최 변호사 팀에게 증거 수집을 계속하게 하고 다가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바쁜 한 주를 보낸 후 저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나의 물건을 좀 사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곧 학교 학예회에서 공연을 하는데 제 딸이 가장 예쁜 아이였으면 했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새로 선물해 주신 하얀색 스포츠카를 몰고 도심의 한 고급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걸었고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한 고급 아동복 매장에서 유나에게 입힐 핑크색 공주 드레스를 고르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 올케 아니세요? 요즘 아주 출세하셨나 봐요. 이런 고급 차도 몰고 이런 곳에도 다 오시고 돌아보니 거기에는 다름 아닌 민준의 내연녀 고아라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야위고 초췌해 보였지만 입고 있는 정장은 여전히 번지르르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의 눈에는 순간 당황과 어색함이 스쳤지만 이내 냉담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가려졌습니다. 고아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질투와 적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신한 배는 꽤 불러 있었고 그녀는 마치 과시하듯 도전하듯 배를 일부러 내밀고 있었습니다. 왜요? 많이 놀랐어요?
고아라가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뭔데 우리가 이런데 오는 걸 막기라도 하게요? 하긴 언니 같은 사람은 평생 재래시장이나 다녔을 테니 그럴 만도 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 자신을 낮춰 그녀 같은 사람과 말다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저것 좀 봐. 이제 부회장님 되셨다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네. 그녀는 민준의 팔에 애교스럽게 기댔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오빠한테 차인 게 분해서 저러나. 하긴 늙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지키겠어요. 할 말 다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아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상간녀한테 인생 교훈 들을 시간 없거든요. 길 비켜요. 뭐라고, 누가 상간녀야. 고아라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난 민준 오빠랑 곧 결혼할 사람이고 오빠 아들의 엄마야. 여기서 불청객은 바로 당신이라고. 그녀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민준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민준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다 지난 일이잖아. 맞아요. 다 지난 일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당신 여자 관리나 잘하세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짖어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른 드레스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VVIP 블랙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보고 즉시 태도가 바뀌어 제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라와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런 과시가 유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위치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쇼핑백을 든 채 저는 그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저는 마치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치듯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걸음 가지 않았을 때 민준이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저는 멈춰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살 길은 막지 말아줄 수 없을까? 내 회사가 지금 파산 직전이야. 네가 할아버지께 말씀 한마디만 해서 나 좀 봐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살기를 막는다고요? 김민준 씨, 당신과 당신 가족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해요?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딸까지 빼앗으려 했잖아요.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당신 회사 파산하는 게 뭐 대수라고요? 하지만 그건 내 피와 땀이 들어간, 그럼 내 청춘과 내 희생은요? 그건 누가 보상해주죠? 제가 그의 말을 끊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춘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교도소가 될 테니까. 제 말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분비는 사람들 속에 그를 망연자실한 채로 남겨두고 이 갑작스러운 만남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저는 제가 유나를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쇼핑몰에서의 만남은 민준이 정말로 위기에 처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황남그룹으로부터 모든 계약이 끊긴 것은 골든퓨처의 치명타였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협력사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와 고아라가 제 돈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민주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명분은 고객 감사 파티와 새로운 혁신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회사를 살리고 순진한 투자자들을 더 끌어들이려는 절박한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보는 최 변호사의 정보망을 통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 제 머릿속에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연극하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그의 무대를 최후의 심판대로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저는 즉시 외할아버지 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투자자, 파트너,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모이는 파티라니.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그 효과는 딱딱한 법정보다 수천 배는 클 겁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변명할 여지도 없을 겁니다. 외할아버지도 동의하셨지만 약간 걱정하셨습니다. 이 계획이 너무 위험하지는 않겠나? 만약 그놈이 궁지에 몰려 너를 해치려 들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할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마지막 막이 될 거예요. 계획은 꼼꼼하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저는 제3자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온 벤처 캐피털인 척하며 민준의 혁신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50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민준에게 그 금액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는 투자 펀드 측에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와 회사 소개서를 기쁘게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모든 자료가 황남그룹의 전문가 팀에 의해 분석되고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로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저는 투자 펀드의 대표가 파티에 참석하여 공식적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에 민주는 더욱 흥분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전부 쏟아부어 거물 투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최대한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옛 파트너들을 모두 초대하여 체면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행사를 극적인 재기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손님들이 자신의 몰락을 지켜볼 관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밤, 5성급 호텔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습니다. 연회장 안은 매우 활기찼습니다. 민준과 고아라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자신감 넘치는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공의 정점에 서 있는 권력 있는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고아라는 몸에 꼭 맞는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꽤 불러온 배를 일부러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진정한 안주인처럼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파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섰습니다. 저의 등장은 순간적으로 연회장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플하지만 매우 세련된 디자인의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붉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을 강조한 강렬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제 옆에는 외할아버지가 계셨고 뒤에는 최 변호사와 경호원 2명이 따랐습니다. 황남그룹 회장의 등장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고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준과 고아라는 저희를 보고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가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두 분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를 등골 오싹하게 만들 미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오면 안 되나요? 오늘 골든 퓨처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싱가포르에서 온 거물 투자자까지 온다고 들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는 초대장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어머, 그래요? 저는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당신 직원이 실수했나 보네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외할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미리 준비된 VIP 테이블로 안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더 이상 주인공인 민준이 아닌 저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등장을 두고 재결합인지 아니면 보복인지에 대해 억측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덫은 놓아졌고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와인 한 모금을 마시며 불안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민준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최고의 연극, 가장 극적인 마지막 막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파티가 가장 중요한 순서에 이르렀을 때 민준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쓰며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골든 퓨처의 비전과 사명,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혁신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화려한 미래와 유망한 청사진을 그려냈습니다. 아래에서는 고아라가 맨 앞줄에 앉아 감탄과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연극의 막이 곧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극적인 재기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오신 거물 투자자를 맞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협력은 골든 퓨처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가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회사 로고를 비추던 거대한 LED 화면이 꺼졌습니다.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준도 어리둥절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란 가운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골든 퓨처의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나타난 이미지는 멍과 상처로 가득한 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리고 깁스를 한 제 다리를 선명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 다음 날 아침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것이 사랑의 민낯입니다라는 커다란 글씨가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감미로운 음악도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민주는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허름한 반지하에서 민준이 제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그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위는 변명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회장 안의 수군거림은 경악과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가, 멀쩡하게 생겨서 저런 인간이었다니. 아래에 앉아있던 고아라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았다가 민준을 보았다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민준과 고아라가 다정하게 함께 있는 사진들, 그들의 아들과 함께 찍은 행복한 가족 사진, 그리고 제 돈 5억 원이 어떻게 그들의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증명하는 빼곡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민준과 고아라가 사기 계획을 의논하고 저를 젖소로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 나약하고 사람을 잘 믿어서 달콤한 말 몇 마디면 바로 돈 꺼내줄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자신감과 경멸에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연 회장은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침묵은 맹렬한 분노의 파도로 바뀌었습니다. 사기꾼, 쓰레기 같은 놈, 남의 돈 돌려내. 방금 전까지 민준의 연설을 듣고 있던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은 이제 그를 괴물 보듯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고 다른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무대 위에 벼락 맞은 듯 서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는 증오와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조용히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행사 스태프의 손에서 다른 마이크를 받아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연극은 아주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네요. 저는 연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남자의 아내, 김서연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은 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것은 제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쓴 전문 사기꾼, 폭력배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 하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골든 퓨처의 사기, 횡령, 탈세 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방금 말한 혁신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돈을 노린 허상에 불과합니다. 너, 닥쳐. 민준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제 경호원 2명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던 고아라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대 위에서 몰락하는 애인을 버려둔 채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고객 감사와 투자 유치를 위한 파티는 공개 재판장으로 민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치욕적인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연 회장의 혼란 속에서 민준이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채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갑자기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계급장을 단 근엄한 표정의 한 경찰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2명의 경찰과 함께 무대를 향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 경찰은 민준 앞에 멈춰서서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을 사기, 횡령, 특수상해, 그리고 사기 거래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 경찰의 말 한마디는 민준의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 부숴버리는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는 발버둥을 멈추고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넋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명의 경찰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수갑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한 죄인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때 그를 숭배하고 환호했던 사람들 사이를 지나 패배한 개처럼 초라하게 끌려나갔습니다. 연 회장 문이 닫히며 방금 막 파괴된 한 인생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팀이 고아라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파티장에서 막 도망쳐 나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법의 심판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고 공포에 질린 데다 임신까지 한 상태였던 고아라는 더 이상 예전의 도도하고 날카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추궁 앞에 그녀는 금세 무너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사기를 계획했음을 인정했고 골든 퓨처가 돈 세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몰래 복사해 두었던 모든 장부와 서류, 그리고 다른 증거들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인을 가차없이 팔아넘겼습니다. 연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티장에서 민준이 연행된 후 미래의 회장 어머니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너무 큰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부귀 영화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은 결국 그들 가족의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범부터 공범, 그리고 범죄를 은닉한 사람까지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은 결국 각자의 업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제 곁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아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폭풍우를 지나왔고 이제 제 앞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의 사건은 여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과 고아라의 자백으로 그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가난했지만 진취적이었던 청년에서 부유하고 순진한 여성들을 노리는 전문 사기꾼, 가짜 재벌 2세로 전락한 그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에 사회는 경악하고 분노했습니다. 비정한 아내였던 저는 순식간에 정의를 위해 싸운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비난은 감탄과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낯선 여성들로부터 수많은 편지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가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유해한 관계에서 벗어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싸움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김민준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10법원에서 공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론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마주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피해자석으로 걸어가 최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 저편에는 민준, 고아라, 그리고 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민준은 바싹 마르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으며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아라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계속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박 여사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입은 비뚤어져 말이 어눌했습니다. 오직 저를 향한 눈빛만이 증오로 번뜩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그들의 모든 범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사기 및 횡령, 그리고 명예훼손 음모까지 우리가 제공한 CCTV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증인들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들이 각 죄명과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증인신문 순서가 되어 증언대에 섰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야기를 명료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희생의 세월, 폭력, 배신, 그리고 그들의 잔인한 음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으려는 생존자였습니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판사와 배심원들, 그리고 방청객들의 눈에서 공감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되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다시 시작할 기회, 곧 태어날 아들에게 죗값을 치를 기회를 달라며 관용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고아라는 울면서 모든 죄를 민준에게 떠넘겼고 자신은 그에게 속아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인 것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늘의 그물은 이미 쳐졌고 아무도 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연로한 재판장이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 증거, 그리고 법정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 김민준에게 특수상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인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 그것이 민준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는 판결을 듣자마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피고인 고아라는 사기 공모 혐의가 인정되나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리고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다. 7년, 아이는 감옥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참히 파괴한 여자의 업보였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명예훼손 및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건강 상태를 고려함. 재판장의 의사봉이 단호하고 힘차게 내려쳐지며 이 모든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 방청석에 앉아 계신 외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그 눈에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법원을 나설 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 어린 질문 대신 축하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조용히 차에 올라 저의 과거를 심판했던 그곳을 떠났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완전히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유나에게 그것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재건하는 여정.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저와 특히 유나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아이는 말이 없어지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는 종종 밤에 놀라 깨어 울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정의를 되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 딸의 미소와 순수함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룹의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시간을 유나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시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저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 사랑과 안정감으로 아이의 두려움을 달래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녀만의 치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있는 곳으로 웅장한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래성을 쌓고 연을 날리고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세상에는 아이가 겪었던 어두운 구석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술 수업에 참여하며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고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색깔과 음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길 바랐습니다. 점차 유나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저 또한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곁에서 아이를 돌보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제 영혼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민준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증오를 붙잡고 있는 것은 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그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돌보는 것 외에 저는 제 자신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와 명상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깊은 호흡과 부드러운 동작은 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책도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학, 심리학, 그리고 삶의 기술에 관한 책들. 저는 이 세상에 탐험할 흥미로운 것들이 아직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친구 관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비즈니스계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이었고 저에게 행복의 다른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행복은 반드시 한 남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커리어, 열정,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서류철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우리 그룹에서 후원하는 자선 프로젝트 몇 개의 서류다. 한번 보고 네가 가장 마음 가는 프로젝트를 하나 골라 직접 관리해보렴. 이제 네가 지역 사회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산골 아이들을 위한 학교 짓기 프로젝트도 있었고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평온의 집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서 멈췄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아이들을 지원하는 센터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저는 제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비온 뒤의 땅은 반드시 굳는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치유의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힘으로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 길을 찾았습니다. 3년, 아주 길지는 않지만 가장 깊었던 상처의 통증이 멎고 마음의 폭풍이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단지 공간일 뿐 그 공간을 치유로 채울지 부패로 채울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공간을 희망으로 채우기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유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평화와 웃음의 잉크로 쓰인 책의 새로운 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던 제 작은 천사는 이제 영리하고 자신감 넘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서려있던 두려움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맞고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삶의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밤에 놀라 깨거나 큰 소리의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저를 꼭 껴안고 아이들 세상의 작은 비밀들을 속삭여주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 엄마, 나 괜찮아라고 웃으며 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새하얀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따은 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딸을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끝까지 싸우기로 한 제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았던 평온의 집 프로젝트 역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지원센터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수백 명의 불행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네트워크, 공동의 안식처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후원자가 아닌 그들의 언니이자 친구,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저는 이틀 오후를 센터에서 보냅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10년간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두 아이를 데리고 용감하게 탈출한 한 미혼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TV에서 본 제 이야기가 자신에게 벗어날 힘을 주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요. 부회장님도 해냈는데 왜 나는 못할까? 나도 사람이고 나도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데 부유하지만 폭력적인 남편과 강제로 결혼할 뻔하다가 집을 뛰쳐나온 17살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는 비바람치는 밤 빈손과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평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는 다시 기술을 배우고 있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주하는 모든 이야기, 모든 삶의 조각들은 제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희망 속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저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 잃은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을 비추는 횃불로 바꾸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조용한 순간이면 저는 문득 민준의 가족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지 않아도 그들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아라는 만기, 출소 후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도시를 떠났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그녀가 계속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을 겁니다. 박 여사는 죄책감과 병마에 시달리다 결국 한 요양원에서 친척 하나 없이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 20년은 길고 긴 형벌입니다. 그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증오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전의 분노는 식어버렸고 이제는 차가울 정도의 무관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결말을 쓴 것입니다. 원한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망각의 퇴적층만 남은 것처럼 저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그룹에서의 일은 더 이상 부담이나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열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 자신에게 제가 제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손녀가 아닌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 파트너와 세기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황남 브랜드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시킨 황남그룹의 여성 회장 김서연이었습니다. 사업에서의 성공은 제게 자립심을 주었지만 제 가장 큰 기쁨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하늘은 맑고 바닷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와 유나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함께 강릉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리조트 대신 부겐빌레아 꽃이 가득한 정원이 있는 해변의 작은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석양이 서서히 내려앉으며 하늘과 바다를 꿀처럼 빛나는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동네 아이들과 함께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해변을 쓰다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외할아버지는 나무 벤치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눈은 여전히 총명했고
미소는 여전히 인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대신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유일한 증손녀와 노는 것이 이제 할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저 녀석 좀 보거라.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반짝였습니다. 내 외할머니를 꼭 닮았어.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지. 저는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야위셨지만 여전히 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어깨였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저희 모녀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해요. 바보 같은 소리.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 행복은 네가 스스로 쟁취한 게다. 넌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굳센 아이야.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 세대, 피보다 진한 사랑과 희생의 끈으로 묶인 가족.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대표님.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돌아보니 심장이 갑자기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온의 집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재능 있는 건축가 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주말 시간을 내어 불행한 여성들의 생활 공간을 수리하고 디자인해주는 자원봉사자로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성숙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동정이나 호기심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존중과 감탄의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실래요? 외할아버지는 저를 보았다가 지훈 씨를 보았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나는 유나가 성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좀 봐야겠다.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 나누게 할아버지는 해변 쪽으로 걸어가시며 저희에게 둘만의 공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지훈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별말 없이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고 이해심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참 달라 보이네요. 지훈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강인한 김서연 대표님도 아니고 평온의 집에 헌신적인 서연 씨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보이는데요? 제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요.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굳이 강한 척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상처와 약점을 모두 가진 평범한 여성,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저는 새롭고 진실하며 부드러운 사랑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막 바다 아래로 사라졌지만 마지막 남은 빗줄기가 여전히 하늘을 눈부시고 희망차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찬란한 새벽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온전한 사랑일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두 팔을 활짝 벌려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폭풍우는 이제 제 뒤에 있었고 제 앞에는 온통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서연과 함께 폭풍우 같은 여정을 함께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남았을 겁니다. 우리는 민준의 잔인함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분노했고
서연이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을 때 기쁨의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 대한 매우 깊고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불확실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자신에게 길잡이가 되고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결코 어둠 속에서 침묵하며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을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서연은 오랜 시간 동안 폭력을 참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가족과 딸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폭력은 한 번 시작되면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질 뿐입니다. 어린 유나의 떨리는 외침, 할아버지, 엄마가 곧 죽을 것 같아요는 가장 값비싼 경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구원이 인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을지라도 용감한 행동 하나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조 요청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에게 불의와 폭력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존 본능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변화의 힘과 자기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서연의 인생은 그녀가 변하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명품 옷이나 부회장이라는 직위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내면 깊은 곳의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면 온 세상이 당신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유용한 도구이지만 지혜로운 두뇌와 굳건한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연은 돈을 맹목적인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지식을 쌓고 법적 지원을 찾고 스스로를 피해자에서 싸움의 주체로 바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인간적이고 깊은 교훈은 우리가 승리와 상처 치유를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민준 가족의 몰락을 보며 통쾌해하고 남은 인생을 부와 안락 속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연민으로 바꾸었고 자신의 재산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평온의 집은 단순한 자선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상징이며 폭풍우를 겪은 후 인간이 얼마나 더 강하고 자비로워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이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서 평온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힘으로 개인의 불행을 공동체의 가치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의 불공평함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가장 눈부신 새벽은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귀중한 격려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위 이야기는 전적으로 상상에 기반하여 창작되었습니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 등은 모두 허구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오락 및 교육적 목적을 가지며 삶에 대한 인간적인 교훈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현실의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암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유사한 점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우연의 일치임을 밝힙니다.